제가 뭐 대단한 대접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딸랑 미역국 한 그릇 내어주시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 온다고 하면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을 해주는데 어머니 손주 낳아준 며느리한테는 찬밥에 먹던 반찬이 무슨 경우예요 대체? 그러는 너는 친정에 가는 만큼 우리 집에도 오던가. 그럼 나도 너를 사돈 내만큼 챙기면서 잘해줄게. 그리고 너는 시엄마 생일이라고 와서 대체 뭘 해줬는데? 어디서 며느리 대접 안 해줬다고 투정이야? 어머님한테 생신 선물은 손주 안겨드린 걸로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나한테 대접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애는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니들이 좋아서 낳았으면서 왜 나한테 생색이야? 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라고 부당한 대접받고 입국 다물고 살아야 하나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 낳고 시댁 찾아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집살이라고? 너 진짜 웃기는 애네. 이게 시집살이냐? 며느리살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차라리 오지 마라. 나도 너희 오면 힘들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뭐고 이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겠다. 며느리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8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본인의 생일날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줬더니 욕만 얻어먹고 말았죠. 그래서 홧김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반가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 연락을 끊고 안 보고 살게 되면 아들 며느리도 자신처럼 힘들고 괴로울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눈물바람으로 집 밖을 나서던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따라 매몰차게 돌아섰던 아들. 그리고 억울하고 서운한 건 김 씨 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연을 끊고 얼굴을 안 보고 살면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할 당시에 김 씨가 작은 아파트도 하나 해줬었는데 김 씨는 그 집에 딱 2번 가본 것이 전부였어요. 첫 번째로 갔을 때는 그마저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라 식사만 마치고 바로 돌아오고 말았죠. 그리고 2번째 방문했을 때는 며느리가 하도 불편해하고 아들까지 언제 가냐 눈치를 주는 바람에 커피만 마시고 1시간도 안 되어 돌아왔습니다. 요즘엔 아무리 자식집이라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너희들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저희 처갓집 가기로 했어요. 아울렛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올 거예요. 주말에 한 번씩 연락을 하면 늘 사돈네 간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김 씨가 아들 며느리를 보는 일은 1년의 명절을 포함해서도 3-4번밖에 되지 않았었죠. 시어머니라는 것이 이렇게나 외로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본인은 뒷전이 되어버렸지만 아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어요. 손주가 태어나도 병원에서 나온 뒤에는 얼굴 한번 보여주는 일이 없었고 여전히 집에는 찾아가기 힘들었죠. 저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와이프도 요즘 애 보느라 정신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줘도 되는데. 김 씨의 말에 아들은 곤란한 티를 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제가 부를게요. 집에 장모님도 와 계시고 와이프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찾아오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편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이 꼭 며느리를 괴롭히러 가는 듯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알겠다 하고 물러났을 테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질 못해서 섭섭했죠. 너희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기 얼굴도 안 보여주냐?
내가 너희들한테 시집살이 시키면서 이런 취급받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살지만 남보다도 못 보며 사는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김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만간 한번 데려가도록 할게요. 아니면 장모님 댁에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한번 건너오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미안한 기색으로 말을 했지만 김 씨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우선이라지만 이 정도로 부모를 남처럼 대하고 처갓집에만 신경 쓰며 살 줄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무슨 일인지 김 씨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서 다음 날 손주를 데리고 방문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뭐? 갑자기 내일 온다고? 그런데 그 통보가 너무 갑작스러웠고 김 씨는 요 며칠간 감기 기운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기 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목소리는 별거 아니고, 근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오면 안 되냐? 다음 주부터는 일정이 빽빽하게 있어요. 그리고 열흘 뒤면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때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주말에 가서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해요. 아직 김 씨의 생일은 열흘이나 남았건만 미리 땡겨서 오겠다는 아들이었고 며칠 동안 감기 몸살 기운으로 고생을 하던 김 씨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면 뭐라도 챙겨줘야 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애 낳고 난 뒤로 명절에도 오지 않았던 아들 며느리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먼저 찾아온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 알겠다. 내일 언제 도착하니? 오전에 갈게요. 점심은 나가서 먹어요. 전화를 끊고 김 씨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들 며느리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려면 약을 먹고 일찍 잠을 자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았죠. 그러면 몸이 조금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잘 지냈니? 오느라 수고했다. 어머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희 일찍 준비해서 나오느라 아침도 못 먹고 나왔어요. 갈비집 2시에 예약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아침밥 좀 차려주세요. 아들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밥부터 달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고 외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도 없었죠. 서둘러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밥상을 차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평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면 밥상을 화려하게 차려주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 미역국을 급하게 끓이고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있는 대로 꺼내서 어떻게든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차린다고 차렸지만 김 씨가 보기에도 밥상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미역국에 멸치볶음과 급하게 계란찜을 하고 김치 2종류를 담아 올려놓았죠.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갈 줄 알았으면 뭐라도 만들어 놓는 건데. 아들은 이만하면 됐다면서 얼른 식탁 앞에 앉았지만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김 씨는 손주를 본인이 보고 있을 테니 둘이 밥부터 먹으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식탁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난 아침에 대충 먹었어. 너희들 많이 먹어라. 며느리는 물끄러미 식탁을 보더니 자기는 지금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서 나중에 갈비집 가면 거기서 밥을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역국이라도 한술 떠봐. 맞아. 입맛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어. 갈비 예약 2시에 해놔서 배고플 것 같은데.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미역국 끓여 놓으셨잖아. 며느리를 위해 끓인 국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이 빨리 먹으라고 재촉을 하니 며느리도 마지못해 숟갈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밥을 먹는 걸 확인하고 김 씨는 거실에서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 먹었다고 해서 치우러 갔어요. 아들은 밥이며 국을 싹싹 비웠지만 며느리는 밥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김 씨가 방금 끓여놓은 국도 거의 그대로였죠. 제가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아이는 이제 제가 볼게요. 며느리는 자기가 보기에도 멋쩍은지 눕혀놨던 아이를 안고 소파로 향했어요. 김 씨는 차려놓았던 음식을 모두 버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상을 치우고 정리를 다 마친 후 거실로 갔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죽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김 씨가 눈치를 봐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오기 싫다고 하는 걸 아들이 억지로 끌고 온 건가 싶을 정도였죠.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TV 소리만 들리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손주 데려온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밥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건지 너무 서러워요. 뭐가 그리도 억울한지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김 씨 집에서 밥을 먹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기에 급하게 국을 새로 끓이고 계란찜까지 만들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건만 서럽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너희들이 오늘 나가서 먹자고 했잖니. 그래도 내 나름대로 차려준 건데. 반찬도 새로 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먹던 그대로 차린 거잖아요. 밑반찬이야. 원래 집에 있던 거고 국이랑 계란찜은 방금 한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호화로운 식사는 아니더라도 고기 반찬 하나 정도는 하실 줄 알았죠. 제가 손주까지 낳아드렸는데 시집에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요? 오빠는 저희 친정 가면 엄마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그건 김 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였기에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먹는 것에 소홀히 해본 적 없었고 며느리에게 설거지 한 번 안 시키고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했으니 이런 말이 서운하게 들렸죠. 사실은 내가 며칠 전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장 봐온 것도 없어. 집에서 밥 먹겠다고 했으면 어제 미리 장을 봤겠지. 제가 뭐 대단한 대접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딸랑 미역국 한 그릇 내어주시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 온다고 하면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을 해주는데 어머니 손주 낳아준 며느리한테는 찬밥에 먹던 반찬이 무슨 경우예요 대체? 며느리는 큰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밖에서 밥을 먹자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는 너는 친정에 가는 만큼 우리 집에도 오던가. 그럼 나도 너를 사돈 내 만큼 챙기면서 잘해줄게. 그리고 너는 시엄마 생일이라고 와서 대체 뭘 해줬는데? 어디서 며느리 대접 안 해줬다고 투정이야? 어머님한테 생신 선물은 손주 안겨드린 걸로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시는 거예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처음 안아본 손주였는데 어째서 김 씨의 생일 선물로 둔갑을 했는지 통탄할 일이었죠. 아들은 이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 김 씨였죠.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나한테 대접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애는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니들이 좋아서 낳았으면서 왜 나한테 생색이야? 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라고 부당한 대접받고 입국 다물고 살아야 하나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 낳고 시댁 찾아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집살이라고? 너 진짜 웃기는 애네. 이게 시집살이냐? 며느리살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차라리 오지 마라. 나도 너희 오면 힘들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뭐고 이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겠다. 며느리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네. 그 소리에 며느리는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바로 꽁무니를 쫓아나갔어요. 마치 폭풍이라도 한 차례 지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정말 김 씨가 며느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오늘 작정을 하고 찾아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 씨가 젊은 시절에는 며느리가 시모에게 언성을 높이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김 씨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옆에서 한마디 거들지 않고 보고만 있던 아들에게도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난 뒤에도 김 씨의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홧김에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한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먼저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별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당분간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말에 김 씨 역시도 알겠다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았고 손주의 돌잔치 날짜가 다가왔어요. 김 씨도 돌잔치에 참석해서 아들 며느리와의 어색함을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를 겨우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돌잔치는 조용히 저희 식구끼리 할게요. 뭐? 돌잔치를 너희들끼리 한다고? 네,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집에서 돌잔치 용품 대여해서 식구들끼리 사진만 찍거든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돌잔치를 안 한다는 건 좀. 나중에 사진 찍으면 보내드릴게요. 손주 돌잔치에 가려고 한복도 세탁을 맞춰 놓았는데 자기들끼리 조용히 한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열흘 뒤에 아들이 김 씨에게 돌잔치 사진을 보내왔고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찍은 것 같은 세 사람의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던 사건은 김 씨가 친구에게 핸드폰 SNS 사용법을 배우게 되며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요즘 인스타그램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우리 동창들도 다 이걸로 연락해. 그래? 인스타? 그게 뭔데? 핸드폰 줘봐. 내가 깔아줄게. 친구의 도움으로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깔게 되었고 그 안에는 정말 예전 국민학교, 중학교 같이 다니던 동창들의 사진이 잔뜩 있었어요. 김 씨는 그날 저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댓글을 달고 다녔고 그러다가 익숙한 얼굴과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창들 사진 속에서 며느리의 사진을 발견했고 그걸 누르고 들어가니 며느리도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주와 셋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이렇게 좋은 걸 이제야 알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다 보니 손주의 돌잔치 사진을 발견했는데 아들의 말과는 달리 커다란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100명은 좋게 넘게 모인 것 같았고 사돈부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 김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댓글에는 며느리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시어머니 초대 안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거기에 며느리가 댓글을 달아놓았죠. 초대 안 했지. 시어머니가 이제 안 보고 살자 하셨거든. 진짜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세상 편하고 너무 좋다.
너도 아예 한번 대들고 나처럼 시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아. 며느리의 그 댓글을 보고 김 씨는 충격에 빠졌어요. 오지 말라고 하면 며느리들이 좋아할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자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는 도저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죠. 애초에 김 씨는 아들 며느리를 그렇게 보낸 뒤로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연을 끊고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겐 기쁜 일이었다는 게 충격이었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마치 골치 아픈 시댁과 엮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난 배신감이었죠. 다음 날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지난번에는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아서 며느리 데리고 한번 넘어와. 내가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야,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이번 주말에 건너와라. 김 씨의 평소와 다른 단호한 말투에 아들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들이 조금만 곤란한 기색을 보이면 김 씨가 물러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고 며느리와 아들이 김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왔니? 지난번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앞으로는 우리 며느리 대접 잘해주고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불렀다. 김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은 너 좋아하는 고기 반찬 만들었다. 며느리 너가 불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만든다면서?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오늘은 내가 없는 솜씨로 만들어 봤는데 먹어봐라. 그리고 다음번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불고기 한번 얻어 먹어봐야겠다. 아예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갈까? 그 말에 아들이 펄쩍 뛰며 다음 주는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엄마, 다음 주는 제가 약속도 있고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는 말고 며느리랑 우리 손주만 보러 가면 되겠네. 여자들끼리 노는 것도 재미있지 뭐. 김 씨는 이제 완전히 막무가내 그 자체였어요. 예전처럼 눈치를 안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더니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죠. 집에 가고 싶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 커피와 과일까지 내오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 붙잡아 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 씨가 며느리를 보러 가기로 했죠. 집에 있니?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어쩌죠? 제가 감기에 걸려서. 괜히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다 낫거든. 그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감기 걸렸니? 혼자 있을 텐데 아프면 안 돼. 지금 내가 건너가서 죽이라도 끓여줘야겠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시어머니가 되어서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바로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예상대로 감기는커녕 전혀 아파 보이지도 않았지만 김 씨는 모르는 척 죽을 만들어주고 손주를 봐준다는 핑계로 집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셔도 좋다고 불편한 티를 냈지만 김 씨는 끝까지 모르는 척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뭐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요즘 들어서 자꾸 집에 찾아오시고 저희 보고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긴 왜야? 내가 너희들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 예뻐하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게 아니라 꼭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 내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예전에 밥상 소홀하게 차렸다고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서운하다고 했냐? 그래서 이젠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아, 그건 그런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엄청 괴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김 씨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김 씨는 쐐기를 박는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던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맞다. 올해부터는 추석이랑 설날에 차례 지내기로 했다.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저희 원래 차례 안 지내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들 다 하는 걸 우리 집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 너도 너희 친정에서 차례 지낸다고 하지 않았니? 지내시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차례 지내자고. 하루 전날에 와서 남들처럼 전도 부치고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들어 왜 그러세요? 일부러 저 괴롭히려 하시는 거죠? 내가 널 뭐하러 괴롭히니? 그동안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시댁 대접 똑바로 하라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각자 서로의 역할을 다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김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희 배려하느라 바쁘면 오지 말라 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가만 보니 그런 배려가 다 소용없는 것 같더라.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 남들처럼 다 해보고 욕먹는 게 낫지 않겠어? 김 씨의 이 말에는 며느리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김 씨는 주말이 되면 아들 내외를 집으로 오라고 부르거나 김 씨가 직접 아들의 집으로 넘어갔어요. 온갖 사정을 대며 오지 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 다시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 넌 자꾸 뭐가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도리를 지키면서 살자는 것뿐인데. 너 불고기 잘한다며? 내일 솜씨 좀 발휘해봐라. 며느리가 해주는 불고기 좀 먹어보자.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며느리를 찾았고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 깊게 후회하고 있는 듯 했어요. 본인도 매주 찾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눈치 없는 척을 하며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킬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 45 나이의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돈 쓰는 것에는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짠돌이 우리 남편 때문이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어쩌면 조금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개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돈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이 별로 강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도 엄청 강한 편이었고 그에 못지않게 비싼 물건을 충동구매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편이었죠. 생각해보면 이건 저희 집안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엄마부터 그런 성격이고 언니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생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제 성격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영원히 승승장구하고 점점 더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던 아빠의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 집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식구가 살고 있던 예쁜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도 아빠 사업을 정리하면서 벌인 빚잔치 끝에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방 2개 있는 낡은 빌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은 좁은데 저희 집안 세 여자가 그동안 사들인 물건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집에 다 들여놓을 수조차 없어서 이삿짐 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때 제 친구가 중고로 물건을 처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쓰던 물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 너네 집안 옷이며 가구며 전부 명품이라며? 그것만 팔아도 한동안 생활비 걱정은 할 필요 없을걸? 제 친구의 말에 우리 세 여자들은 사업이라도 새로 차린 사람들처럼 역할 분담을 나눠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직접 거래를 하며 집안과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전부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남이 쓰던 물건을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대부분의 물건들은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절반 이상이 택배로 거래했지만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예전에 비싼 돈 주고 사놓고 딱 한 번 사용했던 에어프라이기를 사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저는 돈 몇 푼 벌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편한 추리닝 복장으로 약속 장소인 집 근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거래하는 물건이 물건인 만큼 당연히 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깔끔하게 제 스타일이라 그 순간 저는 후줄근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온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10명이 보면 그중에 7, 8명은 호감형이라 말할 정도로 외모가 모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호감도 잠시였고 남편은 물건을 보자마자 대뜸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통비 정도는 깎아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 느꼈던 호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한 푼도 못 깎아준다고 하자 투덜투덜하며 입금을 하고 에어프라이어를 가져갔어요.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너무 별로라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계 사용법에 대해 통화를 하다가 그 이후로도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고 점차 서로의 일상을 묻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세상에 별의 별 인연이 다 있다고 하더니 제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이런 식으로 중고 물건 거래를 하다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처음엔 매일 대화를 나누는 친구로 이어졌다가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발전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알면 알수록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저는 끌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 미래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마음은 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일단 항상 대화를 할 때마다 실속 가성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비싼 데이트보다는 저렴하지만 즐거운 데이트 코스를 매번 자기가 준비해서 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집안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절약하는 모습이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절약과 궁상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솔직히 저는 제 안목보다는 남이 좋다고 하는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사는 편이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 비교는 물론이고 이것저것 두루 따져서 신중하게 구입을 하는 편이었어요. 이런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고 남편이 돈 때문에 궁상까지 떠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싼 메이커나 명품을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잘 쓰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옷차림이나 평소 생활의 센스가 좋다는 평가가 많기도 했었죠. 이런 남편과 연애를 하다 보니 저 역시도 조금씩 경제관념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는 쓸모없는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할인을 기다리거나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정도는 할 수 있었죠. 저의 이런 변화에 가장 크게 놀란 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저희 식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던 날 가족들은 이미 남편을 사윗감으로 낙점해 놓은 뒤였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겨우 1년 만에 양가 부모님들의 결혼 허락을 받고 바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면 쓸데없는 큰 지출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희 남편은 절대로 그런 걸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웨딩 플래너 대신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발로 뛰며 계약을 하러 다녔죠. 제 친구들은 저런 남자가 어디에 있냐며 제가 남편을 잘 만났다고 칭찬하며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도 제가 가진 부족한 점을 남편이 알아서 챙겨주고 커버를 해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초반에 잠시뿐이었고 결혼한 후에는 확 달라진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연애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약의 신세계였죠.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에 전원코드를 빼놓는 건 기본이었고 엄연히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은 그 기능을 사용할 일이 아예 없어졌어요. 밥을 하면 한 번 먹고 남은 건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냉장고의 효율을 따져서 물건을 꽉 채워놓는 것은 절대로 금지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물건을 새로 하나 구매하려면 집에 있는 못 쓰는 물건 하나를 중고로 팔던지 폐기를 하던지 해야 새로 살 수 있다는 우리 집만의 규칙이었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충동 구매는 절대 할 수 없었고 예전에는 길을 가다 눈에 들어오면 일단 사야 직성이 풀리던 저로서는 큰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집안에 다른 걸 한 가지 처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 낭비하는 습관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절약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였는데 결혼해서 한 집에 살다 보니 남편의 절약 정신은 제 정신 건강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 홈쇼핑 채널을 보던 중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핸드백을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잘 참고 살았는데 홈쇼핑을 보자마자 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당장 안 쓰는 집안 살림을 다 내다 팔았지만 저는 제 핸드백만큼은 단 하나도 팔지 못할 정도로 가방에 큰 애착이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한참을 끙끙 앓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방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저거 무이자로 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하거든.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방 한 번 사달라 한 적 없잖아. 이번에 하나 장만하면 안 될까? 진짜 좋은 기회라서 그래. 뭐? 가방이 양말이나 티셔츠도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한 거야? 여보는 남자라서 몰라서 그래. 여자들은 옷이나 장소에 따라 바꿔서 들어야 하거든. 글쎄,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집 냉장고 값보다 비싸잖아. 명품백을 사고 싶다는 제게 냉장고 가격과 비교를 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 가방을 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 제 돈으로 사면 될 텐데 뭐하러 남편한테 허락을 받냐고 했지만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경제권 자체가 남편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금씩 저는 남편의 절약 정신 때문에 짜증이 났었고 뭐라도 하나만 걸려봐라 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아이가 생겼으니 그동안 타던 경차는 팔고 크고 안전한 차가 필요하다며 자기 혼자 덜컥 차를 계약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는 수천만 원이나 하는 차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해. 아니, 당신이 애 낳으면 짐도 많이 넣고 다녀야 하고 지금 타는 모닝보다 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하잖아. 왜?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남편의 선택에 불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둘이 살 때는 모닝이라는 작은 차를 타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실속을 따져가며 경차를 타고 다니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고 차가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은 두말 않고 알겠다며 바로 가서 계약 취소하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다가 아이 낳고 경차를 타고 다닐 것 같길래 그냥 못 이기는 척 제가 양보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통큰 지출을 한 남편은 차값이 부담이 되었는지 그 뒤로 더욱더 아끼기 시작했죠. 심지어 당장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가오는데 아이용품을 전부 중고로 사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아이 태어나면 옷이며 장난감을 얼마 쓰지도 못한다더라. 중고마켓에 보면 새 것 같은 중고를 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첫 아이한테 입히로까지 남이 입던 중고로 사자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제 심정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자기가 직접 중고로 아이용품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먹을 젖병까지 중고로 사오더라고요. 입에 들어가는 꼭지만 새 걸로 사서 갈아 끼우면 된다면서요.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수유량이 충분치 않아 분유를 초반부터 타서 같이 먹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분유값이 너무 비싸다는 잔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에게 충분히 모유를 먹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와중에 남편까지 저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원래는 짧게 3달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려 했지만 도저히 회사에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침 아이를 봐주기로 했던 친정엄마도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져서 도저히 아이를 맡길 수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2년 육아휴직을 풀로 사용하고 다시 복직하는 건 그 이후에 생각을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랑 상의 없이 그런 걸 결정했다고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무려 이틀 동안 저와 대화 한마디 없던 남편이 기껏 재개한다는 소리가 딱 1년만 육아휴직 쓰고 그 뒤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었어요. 첫돌 지나자마자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자는 남편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제가 버는 돈이 필요하다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살림과 육아는 제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고 매일 끝도 없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집에서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도 좀 컸으니까 당신도 새 직장 알아보는 건 어때? 아직 젊고 능력이 너무 아깝잖아. 저는 남편이 제가 돈을 안 벌어오니 눈치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겨서 복직이나 재취업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현수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게? 어머님이 애 봐주신다고 하면 나도 직장 알아볼게. 어차피 어린이집으로는 절대 아이 감당 못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더 이상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의 애정도 동시에 멈춰버렸죠. 얼마 후 친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 제 형부가 될 사람을 데리고 나와 제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형부는 대기업에 다니고 이미 억대가 훌쩍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능력자였어요. 예비 형부는 제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백화점 브랜드의 아이옷을 사왔고, 남편은 그 선물을 옆에서 슬쩍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비싼 거 같은데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돈 좀 되겠다. 진짜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이러고 싶지 않은데 형부와 제 남편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와 식사 자리 내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결혼 이후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 남편보다도 씀씀이가 큰 형부를 은근히 더 반기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럴 만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이나 비싼 선물을 해드렸기 때문에 짠돌이 저희 남편에 비하면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부가 전부 다 준비했고 저희 언니는 시댁에서 몸만 오라고 했어요. 친정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제서야 저는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처럼 여유로운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보다는 제 삶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언니는 결혼식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호텔에서 화려하게 올렸고, 보기에도 좋았지만 피로연 식사부터 완전히 격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돈이 좋구나 싶었고 솔직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제가 입맛이 없어 깨작거리고 있자 제 것까지 가져가서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창피해서 남은 음식까지 남편에게 다 먹으라 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자리를 옮겼어요. 예전에는 잘생겼다 싶었고 허우대 멀쩡하던 남편은 어느새인가 가성비만 따지며 최저가가 아니면 살 생각도 안 하는 궁색한 아저씨의 모습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저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하나 남은 제 인생이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결혼 6년 차에 들어섰고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잘 생각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시험이 임박했을 즈음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얼마 후에 친정엄마 칠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엄마 칠순도 까먹었니?
아무리 바빠도 잊을 게 따로 있지. 언니의 그 말의 순간 서글퍼지더라고요. 오죽 제가 생활에 쫓기며 살았으면 내 부모 칠순도 잊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건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함이었고, 자격증만 따면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차려 경제적으로 남편에게서 독립을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엄마의 칠순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바로 친정으로 오기로 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와 같이 케이크를 사들고 일찌감치 친정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제가 사온 집 앞 베이커리 케이크가 민망할 정도로 친정집 식탁 위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2단 떡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온 케이크를 슬그머니 주방 옆 베란다로 감춰 놓았습니다. 곧이어 생신상이 차려졌고 언니와 형부는 엄마에게 5만 원짜리 신권이 한 다발 들어있는 500만 원 용돈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아끼고 모은 제 용돈으로 50만 원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 제게 언니가 이런 말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희들 힘든 것 같아서 우리가 너희 몫까지 넉넉하게 넣었어. 괜히 부담 갖지 마. 우리 언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배려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더 상하더군요. 하지만 제 기분과는 상관없이 엄마는 언니네 부부가 드린 용돈을 받고 기뻐하셨어요. 너가 그래도 장녀라고 늦게나마 시집 가더니 철이 들었구나. 아무튼 고맙다. 이서방도 고마워. 잘 쓸게. 엄마는 눈앞에 있는 두둑한 현금을 보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였죠. 하필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허겁지겁 음식부터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엄마가 큰 사위 앞에서 창피했는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김서방이 늦게까지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다 왔나 보네. 어떻게 미역국이라도 더 떠다 줄까? 당연히 더 주셔야죠. 제가 장모님이 끓인 미역국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남편이 너스레를 떨었지만 도저히 그 말에 웃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미역국 냄비를 남편에게 다 처먹으라고 들이부어 버리고 싶었죠. 돈 관리 잘한다고 하길래 경제권을 통째로 넘겼더니 장모 칠순의 빈손으로 와서 거지처럼 밥부터 먹는 남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남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저희 엄마에게 내밀었어요. 장모님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열어보세요. 남편이 하얀 봉투를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큰 기대 없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저 역시도 기껏해야 용돈 몇 푼 들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체 뭘 받길래 그러나 싶어 엄마가 들고 있는 종이를 빼서 확인했더니 부동산 등기가 한 통 들어있었고 낯익은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빠가 사업 실패로 날렸던 저희 네 식구가 살던 2층 집이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새로 경매 낙찰받았던 집주인이 얼마 전에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시세보다 조금 깎아서 살 수 있었는데 장모님 마음에 드세요? 저는 남편이 하는 설명을 듣고 무슨 상황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주소를 확인하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사시던 집이 경매 넘어갔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이 집은 꼭 제가 찾아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내랑 처형이 어릴 때부터 살던 추억이 많은 집이라면서요.
그동안 짠돌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그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난 뒤로 항상 기죽어 있던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지금 친정부모님은 예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마당 한켠에 언니와 제가 같이 심어 놓았던 나무가 그대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짠돌이 남편이 준비한 엄마의 칠순 선물은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너무나도 큰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예전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절약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이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소비를 보여준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진심을 오해했던 제 스스로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다시 하기는 민망하지만 제가 남편 하나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진가를 알아봐서 정말 미안하고 그동안 오해하고 속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너무 염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네요. 저는 여전히 남편의 응원 속에 열심히 일을 하며 동시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 모두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